네,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 반기 IBK 창공 플라이하이 데모데이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IBK 기업은행 아나운서 송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사실 비가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시작 전 비가 잦아든 걸 보니까 오늘 날씨도 데모데이를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IBK 창공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IBK 기업은행만의 창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투자 유치부터 사업 연계 지원까지 혁신 기술을 선도할 유망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모데이는 지난 5개월간 IBK 창공을 통해 성장한 우수한 혁신 창업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총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 현재 계신 이곳 5층에서 데모데이 본행사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2층에서는 IBK 창공 동문 기업들이 대중견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전략도 세울 수 있도록 VC 투자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인데요.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서 IBK 창공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데모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많은 내외빈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 또 중견 중소기업 대표님과 벤처캐피탈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은행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기업은행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그 창공 데모데이를 찾아주신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대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건 잘 산다는 것,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것,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 해서 선진국들이 하는 것을 잘 따라서 하면은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왔던 그 기업들이 선진국이 돼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결국은 뭐냐? 글로벌리 최일선에서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 또는 뭐 개도국에도 있겠습니다만 선진화된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만, 거기에서 이겨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모두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따라가는 추종자가 아니고 앞서 나가는 선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경쟁한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누가 더 물론 기술의 단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 될 수도 있겠죠. 미래를 그려보고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또 인류가 어떻게 진보해 나갈까, 이러한 그 예측 또는 상상력에 기초해서 그거를 기술화하고 그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잠재력, 결국은 그 잠재력이 현실화돼서 기술력으로 발현이 돼서 그게 세계 시장에 통하는 기술을 확보했을 때 선진국들과 선진 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결국은 그 기술 아이디어가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원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면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한 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은 사장이 되거나 또는 여러분과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M&A 되거나 또는 팔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내 사업이 아닌 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 산 사람의 그 사업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자본 되게 중요합니다. 선진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기술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기술을 없으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본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기술을 지키려면 그 거대한 자본을 살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그 거대 기업에게 대항해서 그 자본을 견디고 할 수 있는 자본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이 이 창공 대무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IBK 기업은행 지금 이미 그 창공을 그 졸업하신 기업들 뭐 동문 기업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 명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창공 동문 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창공 동문 기업들로 이루어진 서클 같은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기업들이 교류하고 또 거래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그 사업 아이템이나 또는 기술이나 이런 그 아이디어들도 생각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창공을 그 시작을 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신 그 기업들도 꽤 많고 이러한 그 기업들이 그 세계의 시장에서 제가 오늘도 한 13개 창공 그 기업들 그 부스를 돌아봤는데 해마다 기술의 그 분야하고 또 그 기술의 깊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보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 창업가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 여러분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또는 역량이 부족해서 그 세계 시장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가능한 없도록 IBK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투자자로 참석하신 분이나 또는 그 데모를 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이나 역량을 잘 발휘하고 또 잘 선택을 하고 어떤 사업기회 투자자들 분께서는 이제 사업기회를 잘 보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은행이 있는 한 언젠가까지는 정리는 되겠죠. 그게 뭐 몇십 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기한은 없습니다. 계속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그 기술 기업들,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 또 기술을 추가로 또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은행장님께서 창공의 의미를 정말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IBK가 창공기업 협회들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IBK 창공을 소개하고 창공 기업들의 지난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금융권 최초,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 육성 플랫폼 IBK 창공.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선도할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IBK 창공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2017년 마포센터를 시작으로 구로, 부산, 대전에 이어 올해 5번째 정규센터인 IBK 창공 광주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IBK 창공 대구센터 개소와 함께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선도할 IBK 창공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지난해 IBK 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 개소에 이어 올해 IBK 창공 유럽 데스크를 독일에 개소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북미와 유럽 전역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될 IBK 창공. IBK 창공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스타트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IBK 벤처 투자 출범식을 맞아 금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창공 기업을 위한 데모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CES 수상의 기쁨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IBK 창공이 준비한 특별한 데모 데이였습니다. 또한 IBK는 2025년 CES에 직접 참여하여 해외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IBK 창공은 성장 가도에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별한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 교류, 협업을 위한 대중견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온 창공 기업의 제품 홍보 전시회 등 스타트업의 협업과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고, 창공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IR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최고의 파트너 IBK 창공. 스타트업과 투자자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위상을 다져나갑니다. 창업을 꿈꾸고 새로움에 도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는 대한민국 모든 창업자를 위해 IBK 창공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를 혁신하다. IBK 창공. 네, IBK 창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IBK 창공은 창업 공장의 줄임말로 창공을 통해 창공으로 비상하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창업 기업이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다들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완성된 요리를 시식한 후에 심사위원이 이 요리의 킥은이라면서 평가하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흑백 요리사의 킥, 아는 맛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연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킥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키워주신다고 하는데요. 흑백 요리사 연출 김은지 PD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흑백 요리사 연출한 스튜디오 슬램 김은지 PD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행사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기업은행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일단 드리고요. 저는 비록 뭐 스타트업 관계자는 아니지만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대중분들에게 선보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희 흑백요리사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되고 발전시켰는지, 또 요리의 킥이 뭐냐는 질문을 저희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킥이라는 단어는 그 요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차별화시켜주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흑백요리사의 킥은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출발은 흑백요리사가 아니었어요. 가제는 무명요리사 100이었습니다. 이 기획안의 출발은 저희 스튜디오 슬램 대표님이신 윤현준 PD님께서 처음 기획안을 쓰셨는데요. 저희 회사가 싱어게인이라는 무명 가수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 가수들의 오디션을 요리사판으로 옮겨서 100명의 요리사 서바이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넷플릭스 코리아에서는 요리 서바이벌이 그 전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키워서 만드는데, 심사위원은 대중적으로 가장 넓게 다가가기 위해서 백종원 선생님으로 심사위원은 선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기획안을 넷플릭스 쪽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넷플릭스의 첫 마디는 일단은 백종원 선생님을 섭외하면 관심을 가져보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백종원 선생님을 찾아뵙고 읍소를 드렸죠. 이게 넷플릭스 코리아의 요리사 서바이벌이나 보니까 대한민국 요리사를 전 세계에 알려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백종원 선생님을 설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러면 이 기획안을 한번 디벨롭 해보시죠 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단서를 다셨습니다. 이 두 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코리아 쪽에서 저희가 똑같습니다. 투자자라고 개념을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 코리아가 제작비를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기획 단계에서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한가위에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서바이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추석을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넷플릭스 서바이벌이 약간 마이너 성향, 온 가족이 보기에는 약간은 좀 다른 주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요리이고 또 백종원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전 세대에 걸쳐서 즐길 수 있는 서바이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 단서는 기존 포맷에서 규모만 키운 서바이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 코리아가 처음 런칭했을 때는 기존에 하던 예능을 그대로 하되 그냥 제작비만 더 키워서 단순히 스케일업을 한 다음에 런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스케일업 하나만으로도 대중분들에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나고 그 기존에 하던 그냥 예능 방송을 그대로 단순히 돈만 많이 태워서 규모감만 키운 예능으로는 이제는 대중들이 설득되지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전의 성공 프로젝트가 피지컬 100이었거든요. 근데 피지컬 100은 정말 저도 보고 감탄할 정도로 정말 규모감에서도 뛰어나고, 또 그 운동선수들이 상의 탈의를 해서 이렇게 뛰어들잖아요. 그것보다 더 센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 저희는 그런데 요리사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림이 약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피지컬 100 선례가 있었으니까 더 이상 100명으로는 어필이 어렵다. 다른 컨셉을 하나 찾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보편성과 대중성을 갖췄지만 하지만 차별화된 요리 서바이벌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제작진에게는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 무명요리사 100 이 기획안을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 해서 이 단계만 정말 2달 정도가 거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여름에 기획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디벨롭해야 될지, 흑백이라는 그 컨셉이 나올 때까지 거의 2달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거는
저희의 핵심이 100명, 요리사 100명과 백종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단어로 많은 아이데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덴티티를 하나 가져가 보자 했을 때 흑과 백이라는 이중법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세계관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갖고 있었던 키워드가 바로 무명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무명을 한번 무명과 유명이라는 계급으로 나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이 넷플릭스 코리아 첫 번째 요리 서바이벌이었기 때문에 무명 요리사에 한정지어서 모시기가 아쉬운 거예요. 최연석 셰프님 같이 유명한 요리사분들도 이 판에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판을 키워서 무명과 유명의 계급으로 나누고 그것을 흑과 백이라는 뭔가 컬러적인 아이덴티티로 나눈다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을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흑수저였고요. 흑수저를 우리만의 세계관의 단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한 줄이 유명한 백수저 요리사와 무명인 흑수저 요리사의 계급 전쟁이라는 한 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난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한 줄이 나오고 나서도 팀 내부에서 되게 찬반론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정석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서는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그 계급 전쟁을 했을 때 저희가 키로 했던 것이 백수저 분들은 1라운드를 프리패스를 해드리는 계급을 베네핏을 드리자 이런 컨셉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은 최연석 셰프님이 그냥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나오셔서 1라운드부터 요리를 하는 모습이 대중들이 원하는 재미가 아닐까요? 그걸 굳이 분리를 해서 최연석 셰프님이 2라운드부터 요리하는 게 오히려 대중들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론이 있는 한편 무명 요리사가 이길까? 유명 요리사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좀 더 엣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반론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재미있는 기획안일지.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거를 결정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요리 서바이벌이라는 장르는 정말 전통적입니다. 헬스 키친이라는 미국 서바이벌은 시즌이 20개가 넘었어요. 20몇 년이 동안 소비되어 온 장르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10년 전에는 마셰코 같은 것이 시즌 4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많이 제작이 된 경험도 있고요. 그렇다면 웬만하면 뻔하고 시청자들이 예상을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장르라는 특성상. 그래서 저희는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만의 새로운 포맷이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고려한 부분은 런칭 척주의 주목을 받을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컨텐츠가 진짜 많이 제작이 되면 될수록 저희 방송업계에서는 런칭 첫 주에 무조건 승부가 난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방송도 1, 2회 사이에 시청자들이 화제성을 잡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제작 퀄리티가 뒤에 좋아지더라도 사로잡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주 새로운 컨텐츠들이 매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런칭 첫 주에 화제성을 잡지 못하면 뒤에서 화제성을 잡기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들고 싶어 해야 된다. SNS에 릴스가 이렇게 제작이 되고 바이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주제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실력 있는 요리사 100명 중에 1등을 뽑는 서바이벌과 다르게 흑수저, 백수저라는 계급 장치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떠들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에 흑백의 컨셉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입니다. 정말 이 제목을 촬영 직전에 정해졌어요.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라는 타이틀도 거의 촬영 직전에 정해졌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가 직관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타이틀이. 하지만 이 흑백이라는 그런 컨셉이 정말 저희에게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더라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작진에서 만든 기조가 있었습니다. 이제 큰 컨셉을 정했으니까 디테일을 정할 때 요리 서바이벌이 돼 요리 서바이벌 같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우리는 기존 요리 서바이벌에서 안 하던 짓을 하자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걱정이 들었어요. 요리에 너무 포커스가 되면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요리에 대해서 잘 지식이 부족한 면인데 요리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그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서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숙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요리라는 측면에 마니악적으로 빠져들지 말자. 가 첫 번째 기조였고, 또 두 번째 기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리 서바이벌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이미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봤던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분명히 시청자들은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기존 요리 서바이벌에서 안 하던 짓을 무조건 저희가 찾아내서 그걸로 미션을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맛이지만 대중적인 그런 백종원 선생님도 있고 요리라는 그런 컨셉이 있지만 그 맛을 새롭게, 그렇지만 너무 새로워서 시청자분들이 떠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맛있게, 이거를 기조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안 하던 짓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안 하던 짓 1번은 2인 심사였습니다. 저희는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하나는 무조건 3명은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떠올리셨을 때 요리 서바이벌을 떠올리셨을 때 심사위원 3분이 있고 거기서 심사하는 장면을 무조건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3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백종원 선생님은 먼저 섭외가 되셨기 때문에 그럼 백종원 선생님과 누구를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직업인으로서 셰프를 평가해 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미슐랭 3스타 유일하신 셰프님 안성재 셰프님을 만났고요. 사실 안성재 셰프님은 안성재라서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슐랭 3스타여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만난 지 첫 미팅에 20분 만에 저희 모두가 반하고 나왔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셨을 때 더 이상 다른 심사위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으로 그러면 심사위원을 가자. 그리고 이 2명에게 모든 집중을 하자. 객원 심사도 일반인 심사 외에는 넣지 말자. 이 2명의 캐릭터에 보여주는데 좀 더 집중하자 해서 이것이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치 못한 심사 방식을 했습니다. 네, 안대 심사였는데요. 블라인드 심사는 많았어요. 그 전에도 음식을 보고 누가 했는지 모르고 하는 심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대표님께서 그럼 차라리 안대까지 씌워버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회식 자리에 때 던지셨는데 모두가 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선배. 안대를 가리면 왜냐하면 시각 정보가 가려지기 때문에 미각 정보도 다 같이 제한이 됩니다. 백종원 선생님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 그림만큼 센 것이 없더라고요. 이 그림만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무조건 클릭을 누를 만한 장면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이 프로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설명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안대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운드를 또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심사 방식을 항상 달라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라운드는 안대 심사가 있었고 3라운드는 백인 일반인 심사가 있었고 4라운드는 레스토랑 미션을 하고 5라운드는 뭐 인생 요리 그리고 만장일치를 해야지 이번에는 우승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매 라운드 심사 방식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청자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경영 방식입니다. 저희가 1라운드도 사실 매우 경영 방식을 열어드렸어요. 1라운드는 100분의 시간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라고 했어요. 기존 요리 서바이벌은 무조건 한 그릇으로 제한하거나 시간을 제한합니다. 근데 저희는 100분을 다 안 채워도 됩니다. 채우고 싶은 만큼 채우세요. 한 그릇 하셔도 되고 코스 요리를 하셔도 되고 한정식을 차리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만큼 다 하세요라고 열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 방식을 좀 기존에서 안 하던 경영 방식을 통해서 이 요리사들의 새로운 매력,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 라운드에서 또 많이 사랑을 주셨던 게 무한 요리 지옥 방식이었습니다. 무한 요리 지옥 방식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요리 서바이벌에서는 무조건 단판으로 끝나지? 그러니까 요리를 하나 완성하면 그거에 대해서 합탈이 여부가 나오고 그 라운드는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미션을 많이 생각했을 때 그 피지컬백을 봤습니다. 피지컬백에 준결승전 정도의 왕복 달리기 미션이 있습니다. 시간이 줄어가면서 그 왕복 달리기 미션을 보면서 그럼 요리를 계속 반복시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서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새로 요리를 한 명씩 탈락시키면서 계속 반복하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정말 못 보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했고 정말 두부 요리 지옥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서사가 탄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만의 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저는 정말 대중을 상대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다양한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일단은 대중적이어야 돼요. 대중들이 사랑하는 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 배민에서 아무거나 시켜도 맛있잖아요. 요즘 퀄리티가 높아져서 아무거나 시켜도 대중적이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중적인 맛만 맛을 때 기억 남는 가게는 근데 드뭅니다. 왜냐하면 킥이 없는 가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중적인 맛을 추구하면서 기억에 남고 떠글고 싶은 킥을 추가한다는 게 정말 생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시즌 1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거 발표를 마치고 바로 상암동으로 가서 시즌 2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성공은 과거가 되었어요. 저희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작진의 목표는 그겁니다. 시즌 2만의 킥을 찾아야겠다. 왜냐하면 절대 반복해서 똑같이 시즌 1을 반복해서 제작을 한다면 여전히 대중분들이 사랑을 조금 해주시겠지만 그 시즌 1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시즌 2의 킥을 찾기 위해서 매우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앞이 깜깜하고 이렇게 말로는 되게 쉽죠. 저도 말씀드려서 말로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를 응원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내년 하반기에 시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흑백요리사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요. 내년 하반기에 무조건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해주신 김은지 PD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하반기에 가장 핫했던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집중이 굉장히 눈에 띄는 강연이었는데요.
대중적이고 기억에 남고 떠들고 싶은 킥을 찾자. 저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네, 잠시 장례 정리를 하고 행사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어서 행사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BK 창공 혁신 창업 기업 총 13개 기업이 IR 피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 5개, 2부는 4개, 3부는 4개 기업이 피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부 피칭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은 큐빅입니다. 큐빅은 차등 정보 보호 기반으로 보안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큐빅의 정민찬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 시장을 리드할 큐빅의 정민찬입니다. 저희가 지난 3년 중에 창공과 함께한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발전을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발표할 영광까지 얻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 문제를 풀고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분석 혹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마련하실 때 어디 이용해 보신 큰 도메인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구글을 가거나 무언가를 살 때는 아마존을 가는 그런 도메인 말입니다. 네,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이터라는 상품은 그 내부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같은 그런 예민한 정보들로 인하여 강력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픈 AI 같은 회사도 이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 무단학습으로 약 4조 원대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업 특히나 어떤 금융계 예민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를 구하지 못하거나 어떤 유출하시기, 반출하시기 힘들어서 그런 고통 한 번쯤은 다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다이아몬드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좋고 비싼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다이아몬드 내부에 예민한 정보가 있다고 기존까지는 비식별이라는 이름 하에 다이아몬드를 부셔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AI 성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분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생성형 AI와 그리고 차등 정보 보호 기술을 융합한 형태로 가짜 다이아몬드, 즉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성 데이터란 단어를 꺼내면 어떻게 후발주자가 시장을 리드한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합성 데이터라는 동일 단어를 쓸 뿐이지 기존의 합성 데이터 그룹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기존의 합성 데이터 그룹은 핵폭발, 자율주행에서 예외 사항을 만드는 그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뮬레이터 기반의 비전 AI 베이스의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면 저희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있는 데이터들의 그런 예민 정보를 지웠지만 분포, 속성,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가짜 데이터, 예민 정보 지우고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저희 기술의 핵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존까지 데이터 시장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리고 비식별하기 위해 이 예민한 데이터를 그런 처리를 해주는 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점인데요. 아주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죠. 암호하기 위해 암호하는 곳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역발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보지 않고 저희는 원본에게 저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후보자 합성 데이터를 보내고 이 원본은 로컬 내부에서 저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데이터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남은 데이터가 합성 데이터가 됩니다. 이러면 직접 보고 만든 데이터와 성능이 동일하게 됩니다. 현재 이 기술은 글로벌에서 큐빅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큐빅이 데이터의 성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도메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가 말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데이터 내부의 예민 정보를 해결하고 모든 도메인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에는 현재 글로벌에 3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중 미국 법무부 데이터를 이미 합성 데이터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시총 3조 정도 되는 gretel.ai 대비 저희가 성능 그리고 사용 편의성이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저희만이 non-access 기반으로 데이터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정말 필요한 기술을 출시하였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이례적으로 출시 3개월 만에 지금 보이시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과 협업 그리고 나아가서 계약까지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네, 공군 정말 예민한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실 텐데요. 이곳과도 저희가 현재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평가하고 결합하고 거래하고 나아가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사실상 데이터의 올인원 컴퍼니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용하면 데이터 관리 비용이 70% 절감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간과 비용도 대폭 감소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잠자던 데이터로 새로운 수익까지 창출해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DTS라고 하는 데이터 생성기를 공급하여 빠른 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를 이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작은 소기업에게는 DTS를 무료로 사용하되 저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글로벌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합성 데이터계의 구글이자 아마존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아직 쏘타 성능을 내는 AI 모델이 존재하고 이걸 기반으로 사업하는지 많이 놀라워하시는데요. 2016년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지금처럼 AI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인식이나 지식이 많지 않던 시대에 AI에서의 Security and Privacy를 세계 최초로 정립하는 그런 연구진이 코파운더가 되어 창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의 기술은 글로벌에서도 경쟁력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덕트는 글로벌에서도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1과제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큐빅을 사용하면 큐빅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큐빅을 사용하시면 데이터가 평등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큐빅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자체 AI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빅테크를 한 번쯤 꿈꿔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큐빅이 해내보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합성 데이터를 제공해 기존 데이터 결합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큐빅이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순서가 이어질 텐데요. 이어지는 순서는 휴캠 브레인입니다. 휴캠 브레인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개발 기업입니다. 휴캠 브레인의 박세영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켄브레인의 대표이사 박세영입니다. 휴켄브레인은 그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단순한 제품이 아닌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전해액 첨가제는 그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서 2차 전지의 최종 성능을 결정하고 그 성능과 수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전해액의 한 5% 미만으로 첨가가 되지만 제조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고부가 소재인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첨가제의 대부분들은 일본 기업들이 특허를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흐름을 보면 2차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전해액 첨가제의 중요성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해액 첨가제의 종류와 사용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원가적인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차세대에 있어서는 현재의 전해액 첨가제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고성능 첨가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장과 기술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새로운 솔루션은 새로운 구조의 첨가제를 개발하고 이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확인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기본적인 기존의 첨가제들이 단일 구조 물질임에 반해 기본적인 골격 구조에 다양한 유기 작용기와 양이온, 음이온을 도입해서 구조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고 이 확장된 구조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전지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 구조 내에서 다기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첨가제들처럼 보조 첨가제 사용 없이 단일 첨가제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제조 원가 자체가 기존 첨가제들에 비해 낮고 특히 전해액을 제조할 때 말씀드렸듯이 보조 첨가제의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액 제조 원가를 낮춰서 고객에게 우수한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적으로는 저희 핵심 멤버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양극, 음극 그리고 전해액 분야까지 약 30년간 개발과 사업화들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개발자가 아닌 사업가로서의 역량들을 쌓아왔고 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노영배 부사장께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1세대로 일을 하셨고 깊고 폭넓은 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기술을 강화하고 고객사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며 나머지 2분은 오랫동안 그 합성 기술을 보유한 합성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는 국내외 협력사와 그다음에 대학에서 기술 지원해 주시는 교수님 그리고 특히 수요 기업인 동아일렉트로라이트의 핵심 인력으로서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저희 첨가제의 평가와 그다음에 함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메인 시장인 전기차용 전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모델로서 고객사인 전해액 업체와 우리 첨가제가 갖고 있는 조합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해액 기업이 자체 첨가제를 개발하지 않고도 첨가제 조합 기술들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전지업체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전해액 업체들로부터 충분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전지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저희의 기술과 솔루션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줌으로써 중소전지업체들이 빠르게 제품과 기술을 확보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신규로 전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엔지니어링 업체들을 통해서 진입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 새로운 고객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의 구체적인 사례로 단계별로 저희가 각 모델별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동아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전해액 기업하고 저희 시제품 평가를 통해서 기본적인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이미 확인을 했고 현재 내년도에 시장 진입을 위한 타겟을 설정하고 함께 조합 기술을 개발하는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전지 업체 중으로는 국내 한 기업에 저희가 진입을 해서 올해 10월부터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정기적인 매출을 안정적인 매출 발생할 예정이고요. 이 기업이 현재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좀 더 큰 규모로 저희가 그 해외 공장까지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차세대 전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튬 메탈 음극을 채용하는 전지에 저희 첨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유일의 리튬 메탈 음극 제조회사인 니바와의 협력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생산량들을 증가시키고 하는 단계적 목표로 현재까지 진행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 사업 추진들을 위해서 투자 유치 전략들도 수립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시리즈 A 20억 원의 투자를
포함하여 시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총 25억 원의 자금 확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시장 말씀드리면 전해액 첨가제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처럼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2033년에 첨가제로만 15조 원의 매출 시장 규모가 형성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전동 공구용 시장입니다. 여기는 초기 매출이 진입을 했을 경우에 약 40억 원 정도 매출이 되고 전기차용은 한 기종에 채용됐을 때 약 200억 원의 매출입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2031년도에 5,700억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휴켄브레인은 오늘 드린 말씀들을 저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켜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고맙습니다. 기존 첨가제와 달리 다양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 확장성으로 2차 전지 소재 분야를 선도하는 휴켄브레인이었습니다. 이어서 ICU 코퍼레이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ICU 코퍼레이션은 VR 기술을 활용해서 비수술적 소아사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ICU 코퍼레이션의 김동혁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의 눈을 지키는 검안사 김동혁입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눈을 검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검사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은 시기능 이상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안경을 쓰고 그리고 10%가 약시, 16%가 사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사시는 1차적으로 수술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시 수술의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시는 재발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피되는 수술 중 또 하나입니다. 또한 경증 중등증 환자들은 이 사시 수술의 대상이 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사시는 자연적으로 치료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총 6개의 외안근 중 치료가 필요한 원인근에만 치료를 전달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외안근 타겟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겟팅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2개의 카메라가 내장되고 가상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VR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바로 비침습식으로 소아사시 치료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XR-VR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메타OS 기반의 소프트웨어이며 양안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시의 원인근을 자극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2개의 카메라로부터 송출되는 분리형 이미지를 통해서 사시를 자동으로 사시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근육을 움직임을 유도하여 외전신경의 활성화와 함께 사시 완치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보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레즈넬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한 완치 환자들의 케이스들입니다. 일반 환자부터 수술 후 재발 환자까지 저희는 완치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24인을 대상으로 한 제1상에서 4가지 케이스의 사시 환자들 전원이 개선 판정을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를 현재 저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들이 예민하고 초조해 하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 과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환자들의 부모님과 주치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매번 긴 대기 시간을 가진 병원을 내원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ICU 비전케어 검안 센터를 설립해서 병원 밖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 센터와 미국 내 LA 센터 오픈까지 확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증 환자들은 병원에서, 경증 중등증 환자들은 검안 안경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의사 선생님의 처방 이후에 ICU 비전케어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약 15% 정도를 본사가 커미션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로는 미국 내 루미노피아가 있는데 그들은 VR을 활용한 약시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국 내 병원 약 130여 개의 현재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과 가장 유사한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매출을 많이 내는지 봤더니 약 2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노안과 약시가 이 안과 DTX의 화두였다면 향후 10년은 사시 치료제가 저희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ICU는 이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25년 내 510K FDA 승인이 완료될 전망이며 2025년 말까지 100병원 안과 내에서 상용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6년에는 ICU 비전케어 글로벌 센터 설립을 위해 글로벌 각지에 있는 검안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것이며 2027년까지 100개 센터 설립, 28년까지 IPO를 도전하겠습니다. 당사는 총 7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관련된 논문 SCI급 논문 17건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진행된 공식 임상 발표를 통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약 4,000건의 임상 예약 누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 임상 역사상 가장 많은 임상 건수입니다. 저희는 약 10개월 기준 총 350만 원의 객단가를 형성할 것이며 2027년까지 목표 매출 1,000억 원 그리고 목표 KPI 2만 3천 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월 평균 2,000명 정도가 내원하는 2차 병원급 안과 병원과의 가맹 제휴를 통해서 달성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저희는 100병원과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이미 파견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임상 시험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과 전문의 옆방을 협찬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약 10억 원의 투자 유치 그리고 정책 융자 팁스를 포함한 25억 원의 자금 유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력적인 점은 바로 ICU 비전케어 검안 안경원을 통한 자생적인 매출 발생을 통해 자생력이 매우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2026년 초 FDA 승인 이후에 ICU 비전케어의 수에 비례하여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저희는 이미 서울 아산병원 내 센터 설립 문의 등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ICU의 모토는 사람의 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에 미친 검안사 그리고 안경사 그리고 신경과 의사로 구성된 이러한 검안 전문 R&D 드림팀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의 꿈은 사시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확보한 방대한 검안 데이터는 사시뿐만 아니라 근시나 약시 그리고 난시 등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ICU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맑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체 검안 기술로 사용자들의 편안한 시생활을 선도하는 ICU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고래 로보틱스입니다. 고래 로보틱스는 건설자재 운반용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고래 로보틱스의 이동민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로봇 만드는 스타트업 고래 로보틱스 대표 이동민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로보틱스는 떨어지는 건설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로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근로자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는 건설 자재를 야간에 현장 내에서 운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냥 험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율주행 관점에서 가장 큰 허들은 우리 인간 사람들입니다. 건설 현장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으로 사업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이며
1000세대 기준으로 약 20만 개의 자재가 올라가야 공동주택이 마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재가 지하 주차장에 야적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재들을 저희가 야간에 운반함으로써 매출이 크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고래로보틱스 물류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든 공동주택의 마감 자재는 지하 주차장에 야적이 되게 되는데요. 로봇에 저희 상차자가 자재를 상차해 주게 되면 엘리베이터 탑승 그리고 세대 입구에 배송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입 없이 로봇 스스로 복귀를 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간에 로봇을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래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하중에 버틸 수 있는 모빌리티 능력인데요. 특히나 건설 현장 같이 단차가 있는 환경을 주행하기 위해 최대 10cm의 턱과 10도씨 이상의 경사를 주파할 수 있는 모빌리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강마루만 하더라도 약 200kg에 육박하는 고하중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재를 배출할 수 있는 자율하차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라스트 마일, 즉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들은 고객이 직접 수령을 해가야 이 프로세스가 종료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야간에 사람이 없는 환경에 자율주행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재를 배출하고 복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은 사용 승인 준공이 나기 전에 통신이 거의 터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로봇 본인의 위치, 측위를 통신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건설 현장에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자율주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저희는 엘레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부착해서 엘리베이터에 그 어떤 개보수 없이 무선 호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렇게 액자 형태 엘리베이터를 붙여서 물리적으로 눌러주는 형태로 저희가 무선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래로보틱스의 솔루션은 건설 현장에 특화된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복수의 자재를 운반한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물건을 스스로 하차하는 등 기술 특화 분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로보틱스는 이런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저번 달 10월 18일 인천 송도 현장에서 주요 투자사 그리고 건설사를 모시고 공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약 8,000명의 인원이 1000세대 기준 12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자재를 운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4대의 로봇으로 5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과 함께 야간에 운반함으로써 1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단축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또한 로봇으로 자재를 운반했을 때 데이터가 남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저희가 그냥 가지지 않고 건설사에 제공해 줌으로써 건설사가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스마트 건설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저희 고래로보틱스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로봇을 만들어서 팔거나 임대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ENC 6개 현장 총 7,000세대의 마루 공사에 저희 로봇이 투입이 돼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로봇들 같은 경우에 판매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데 저희는 직접 돈을 버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워스트 케이스만 하더라도 매출 이익이 약 30%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2027년 8월 국내 공동주택 점유율 약 14%에 달하는 70개 현장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총 4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건설 현장에 대한 도메인 날러지가 있고요. 로봇은 UCLA 로멜라 연구소의 최호식 박사가 주관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은 강건해야 하기 때문에 MIT 석사 출신의 고우민 팀장, 그리고 건설 현장에 독특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우한 형제들에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팀장을 맡으신 최희준 팀장님이 로봇을 고도화해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목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인데요. 해외는 분명히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은 정말 천문학적인 공사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등으로 공사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국내 건설사에게 저희가 로봇 솔루션을 통해서 동반자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24년 총 3개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약 3년간 27억 원의 안정적인 정부 지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이 건설 현장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고맙습니다. 물류 현장의 자동화로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고래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어느덧 1부 마지막 순서만 남아 있는데요. 1부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팀은 나노바이오 시스템입니다. 나노바이오 시스템은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로 손상된 인체 조직을 치료하는 기업인데요. 나노바이오 시스템의 김장호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노바이오 시스템의 김장호고요. 저희는 IBK 창공의 강주 1기 기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재생,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인데요.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용가는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자, 재생 기술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핸드폰에 IT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런 바이오 산업에 재생 기술이 들어가면은 역시 세상을 굉장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재생을 연구한 연구자입니다. 지금까지 약 150편의 논문을 작성을 했었고요. 제가 우리나라는 최초로 세계 조직공학및 재생학회 젊은 과학자상을 최고 과학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연구가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주기소표의 기능을 조절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재생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제 10년 지났고요. 저는 나노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술을 실용화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재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피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부가 손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치료를 받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신 것처럼 저희가 흉터가 나거나 아직 당뇨발이나 화상처럼 아직도 난치성 질병이 있습니다. 재생 기술이 현실이 된다면요, 보시는 것처럼 흉터가 없는 피부 재생, 그리고 또한 난치성 피부 질환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나노바이오 시스템의 접근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은 나노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생체 재료의 표면을 우리가 원하는 정밀한 나노 마이크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피부를 보시는 것처럼 피부는 정밀한 나노 스킬의 피부 결이 있는데요. 이는 조직 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는 저희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피부 재생에 관련된 나노 스킬의 피부 결을 그대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2가지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부 재생할 수 있는 코스메틱의 나노 패치를 만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문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부 재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 피부 나노 패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현재 많이 생성되고 있는 피부 패치는 듀오돔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듀오돔과의 비교 임상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듀오돔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피부 조직 재생이 되면서 흉터가 최소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만성 고막 천공 중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수술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단순히
소재만으로, 시술만으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천공된 만성중이염 고막에다가 저희 나노 소재를 간단하게 부착만 하면 2주에서 4주면 재생이 되고요. 소실된 청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인상 실험입니다. 현재 1차 인상 실험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2차 인상 실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역시 세계 최초로 연조직과 경조직을 동시에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치아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연골이나 힘줄 재생 치료제 역시도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 대동무 실험, 전인 인상 실험까지 끝났고요. 현재 인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인 인상 실험 결과는 바이오머츄얼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저널에 현재 게재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저희 제품을 이제 세상에 내놓고자 합니다. 저희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나노 재생 코스메틱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노 재생 기술이 들어간 피부 재생 패치 그리고 재생 앰플을 만들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는 국내에 어디서 저희가 런칭을 하는데요. 저희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SI 투자를 한 365 NC 병원 같은 이런 병원과 함께 구축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외 글로벌을 나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도 벌써 호주나 미국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한테 저희 오임 요청을 받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나노 재생 의료기기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재생 치료제 의료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고막 재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전세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라이센스 R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내와 동남아에서 테스트 배달을 하고요.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치아 재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련 총판을 저희가 이제 곧 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를 저희가 들어가고 또 해외에 가는 건데 특히 파이널 목표는 미국에 진출해서 관련 시장의 10%를 저희가 점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가 힘줄 재생 치료 역시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또한 저희 나노바이오시스템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노 재생 기술이 들어간 첨단 재생 스킨 부스터, 임플란트 그리고 주기세포 치료제 역시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매출을 나고자 하고요. 이제 내년부터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발표 전에 아침에 강남의 모 병원에 3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 대표인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의 교수로도 있고요. 벌써 10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부산대 교수를 배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나노바이오시스템의 인증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젊고 액티브한 인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고문으로 각각 제품의 파이프라인이 맞는 키 닥터 교수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함께 있고 저희 산업 고문에서는 특히 저희 사회이사로서 저희 메인 VC인 SK증권의 이종 상무님 그리고 전 가계 밀착하신 우리 용대 차관께서 저희 함께 있어서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의 성장 전략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약 9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현재 추가적인 이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투자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천 기술과 제품 개발 중점을 두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스케일업과 글로벌 임상 그리고 공장 증설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의 XT 모델은 기술 성장입니다. 현재 외부에서는 저희 나노바이오시스템은 열심히 계속 진행을 하면은 2025년 하반기에 약 1,5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2,000억 이상의 기업 가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재생 나노바이오시스템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할 나노바이오 시스템의 발표였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부 5개 기업의 피칭이 모두 종료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식은 4시 30분까지 가지시고 2부 행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는 스타트업들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전시 부스 참관하시면서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IBK 창공.